정철의 작품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치? 정철의 작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 갈래가 좀 의미가 있죠. 갈래는 바로 뭐가 된다? 가사가 된다. 그리고 송민곡은 가사가 바로 갈래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양반이 썼기 때문에 양반 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겠지? 뭐 등등등 좀 많은데, 또는 어디에서 쓴 거기 때문에 유배 가서 쓴 거기 때문에 유배 가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등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가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알겠니? 가사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가사는 일단 누구의 문학이다, 향유층이 누구냐 그러면 시작은 사대부의 문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대부의 문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민들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서민까지 확장이 되는, 향유층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대부의 문학이 주로 나타나는 게 시기로 따지면 언제쯤 되는 거냐면 조선 후기가, 조선 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층까지 확대가 되는 건 언제가 되냐면 조선 후기까지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후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선생님이 이제 예상하는 바인데요. 송민국 단독으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시조들이랑 같이 묶일 확률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조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가사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표정 편하게 해도 돼. 표정이 너무 무거워. 너무 진지해. 선생님이 오늘 니들이 첫날이어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업을 하는 건데 나 원래 그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야. 여기는 누가 진지한? 얘네들이 진지해. 그리고 우리 학원이 뭔지 알지? 딱 보니까 애들 생긴 거 몇 면을 딱 보니까 어때? 되게 먼 거 같아. 되게 병원 같지? 애들 생기기 좀 아파 보이잖아. 딱 봐도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처럼 생긴 애들이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아니야? 그리고 잘 봐, 두 친구는 잘 들여다보면 선생님이랑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어. 혹시 봤니? 안경 써, 이샹 확 죽여. 닮은 친구가 있어. 저 아이의 정체는 나중에 효빈이가 말해줄 거야. 효빈이가 입이 존나 싸잖아, 그지? 졸라 싸가지고 효빈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아까 너희들이 나이를, 선생님 나이를 추측한 나이의 숫자가 얼마나 막말인지를 애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알았지? 자, 내가 27이란 나이가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니들보다 9살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근데 이 페이스가 고등학교 2학년보다 9살이 많은 페이스는 아니지 않니? 솔직히. 근데. 잠깐만.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다가 주목을 하냐면 목적어까지 주목하지 않아요. 서술형 어미. 피부가 엄청 부사어죠? 피부가 이제 주어잖아요. 그죠? 엄청.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서술형 어미. 뭘 썼느냐? 좋으신 거 같았어요. 맞니? 가까이 보니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피부 더럽다. 그래서 27분 정도. 9살밖에 차이가 안 나. 이 정도면은, 야, 나 이거 촬영인데 괜찮나? 마이크 가리고. 이 정도면 결혼 가능. 아니, 아니야? 예원아. 9살 차이 남자랑 결혼 가능? 아니, 나도 싫어. 나도 취향이 있어. 예원아, 선생님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 알겠니?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데. 어쨌든, 자, 9살 차이 나는 거 결혼 가능? 오? 오? 현지야 결혼 가능? 야, 여학생들한테 물어봐. 남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9살 많은 여자랑 결혼 가능? 민규야? 그러니까 9살. 아니, 그건 나이랑 상관없이 윈터는 너랑.
그죠, 그죠. 그러니까 9살 많은데 윈터처럼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있겠지. 아, 그럼 상관없다. 가능? 9살 많은 거? 가능? 어? 앞자리가 다른 거 힘들다고. 그러게, 9살 많은 거. 효빈아, 이거 가능? 오, 현재 이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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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능? 네 취향은 뭔데? 궁금해, 현진이의 취향은. 어? 뭐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 가능? 그렇구나. 9살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나이가 맞다면 니들과 가능. 나도 싫다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이 많아요. 자, 갑시다. 요즘에 내가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선생님 옷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니? 못 느꼈니? 느껴서 못 느꼈어. 느꼈지, 그지? 선생님 요즘에 살 빼고 있거든. 좀 빠진 것 같지 않니?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지, 그지? 뭐 하냐면 1인 1식. 그냥 간헐적 단식. 하루에 20시간씩 굶고 있어. 탄수화물 안 먹으면서. 엄청나지, 그지? 진짜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 존나 처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했더니 사람이 졸라 부어있거든. 새로운 친구들 표정 봤어? 얼마나 뚱뚱했던 거야, 씨발. 쟤네 뭐야, 돼지야? 뭐야? 살을 빼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로 하는 몸무게를 딱 만들려고 해. 그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69kg를 만들려고 그래. 선생님 키가 174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 이 정도 되는데 몸무게 요 정도까지 만들어 볼까 해. 알겠니? 요거 딱 만드는 순간 선생님 외모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게 귀걸이를 다시 할까 해. 아니. 귀를 뚫지는 못하고 선생님은 귓볼이 두꺼워서 귀를 못 뚫거든? 근데 귀, 귀찌 있잖아. 불과 3년 전에는 그걸 하고 다녔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볼까 해. 그걸 다시 한번 해볼까 해. 어떻게 생각해, 채우는? 어, 그치? 오케이. 너는 동참할 생각 없니? 다이어트에? 그래. 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살을 좀 빼려고. 알겠지? 효빈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자, 그래요. 계속 갑시다. 어쨌든 가사라는 갈래는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해보면서 가야 되냐면 시조와 비교를 하면서 갑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시조와의 뭐가 중요하냐면 공통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조와 공통점.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먼저 가자면 몇 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어떻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시조는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장을 가지고 3단 구성을 만들어내죠. 그지? 그러면 가사는 어떨까요? 가사는 서사, 본사, 그리고 결사라고 하는 3단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어디냐면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사자를 붙인다는 거는 이게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사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운문문학에 해당이 돼요. 운문문학이 시죠, 그죠? 그런데 뭐를 붙여? 사자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문문학임에도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걸 놓고 봤을 때 가사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사는 사실은 운문문학도 아닌 산문문학도 아닌 그 중간 문학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조와의 공통점 또 하나 더 가봅시다. 두 번째 거. 자, 누구의 문학이라는 거? 누구의 문학이라는 거? 쟤네 또 시작이다. 쟤네 약 안 먹었네. 자, 누구의 문학이라는 거 얘들아? 시작의 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했다는 거? 사대부의 문학으로 시작했다는 게 공통적인 요소예요. 사대부의 문학의 계보 알잖아요. 고려 말에는 사대부의 문학의 처음이 뭘로 시작했었죠? 사대부들이? 자, 기억해 봅시다. 이상한 거 있잖아. 막 자기 자랑하는 거. 있다 그랬는데 이게 오래 못 갔다 그랬죠? 바로 경기체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대부의 문학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시조.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가사.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가사도 결국에 사대부의 문학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짜 중요한 거. 은근히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한 거지만 선생님이 툭 치고 넘어갈게. 몇 음보니? 시조 몇 음보야? 시조 4음보. 알겠지? 가사도 몇 음보? 4음보 율격입니다. 그렇지. 은근히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4음보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 구절이 가사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과 동일하냐면 바로 시조의 종장 형식과 뭐하다? 같습니다. 알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송민국 마지막의 구절을 보면 뭐라고 돼? 각시님 다리나 커니와 구준비나 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 글자 수가 꼭 맞는 건 아닌데 보통 마지막 이 구절이 어떤 글자 수를 가지고 있냐면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해줄게. 보통은 3, 7, 4, 3이라고 하는 글자 수를 보통 가지고 있어. 물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변화는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디냐면 이 3이야. 우리 종장도 왜 시조도 종장의 첫 어절은 항상 몇 글자로 돼 있다 그랬죠?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사도 이런 시조의 종장 형식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이런 가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배웠어요. 이런 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이런 가사의 이름을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한다. 시조의 종장 형식과 일치하는 것을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송민국도 바로 정격 가사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게 깨져요. 이 형식이 깨져요. 그럼 깨지는 그러한 가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변격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민국은 무슨 가사라고? 정격 가사라고요.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사대부의 문학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겠죠. 조선 전기에. 그렇지? 보통 어떤 내용 많이 읊을까요? 사대부의 문학 하면은. 그냥 추측만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영군지적. 그렇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군지적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 우리가 만행에서 봤던 것처럼 사대부들이 제일 많이 읊는 내용 중에 자연, 친화.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많이 담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부의 문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송민국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송민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냐라고 하면 바로 유배를 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유배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죠. 그죠? 예전에 한번 방학 때 한번 얘기해 줬는데 사실은 선조가 가장 믿었던 신하가 바로 정철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배를 갔느냐? 선조가 믿었던 신하들 중에서 가장 강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지. 선조가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조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있었죠. 봐라, 내가 내 오른팔인 정철을 유배를 보내는 걸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서인들을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죠. 쉽게 말을 하자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정철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죄가 있어서 지금 유배를 간 상황이 아니죠. 맞지? 그럼 어떻겠어요? 유배를 가서 억울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배를 정해놓진 않아요. 몇 년까지 해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랜덤이에요. 누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까? 임금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철의 입장에서는 유배를 떠나서 계속 임금에게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맞지? 그래야지 부를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가고 싶어요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민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저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임금을 보고 싶어요. 두 번째. 됐니? 그 내용을 담는 건데 송민곡은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느냐? 자, 이제 송민곡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내용, 송민곡의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첫째, 정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설정하는데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여성적 화자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화자로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여자 누구예요? 사실은 누구였어요? 선녀였죠. 그죠? 하늘나라에 있는 선녀였죠.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좀 독특한데 바로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대화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대화하는 두 사람. 누구랑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자, 대화를 하는 순서로 그냥 정하는데 여인 1. 뭐 또는 우리 이 여인 1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선생님이 다 다른데 감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여인 2. 을려. 자,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화자가 누구야? 감녀와 을려 중에. 송민국 알지? 배워본 적 있죠? 배워본 적 있니? 있니? 없어? 있지? 화자 누구야? 얘들아. 감녀와 을려 중에.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둘 다 화자야. 알겠어요? 자,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재작년에 페이크로 나왔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둘 다 화자입니다. 단,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여인 1 감녀는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 2를, 을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된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철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은 주로 누가 하는 걸까? 그렇지, 을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철의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분량으로 봐서도 어때요? 누가 더 많이 말을 할까? 당연히 을려가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찝어줄게요. 바로 뭐냐면 치상전개 방식인데, 그러니까 작품의 흐름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둘 다 있습니다, 얘들아. 첫째,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 알겠니? 시간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고요. 바로 과거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죠? 순행적이에요? 아니면 역행적이에요? 네. 시간의 흐름으로 가는 순행적인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흘러가는데, 자, 그 공간의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주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죠? 얘들아 배웠으니까 기억해보자. 어디 있어? 높은 산? 높은 매에 올라가잖아. 그지? 사랑하는 얘들아? 다 배웠던 건데. 이러지 말자, 얘들아.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처음에. 그 다음 어디 가요? 물가 가죠? 백기를 알아보자, 물가로 가죠? 잠깐만. 나 주목.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낯설면 안 돼, 우리.
방학 때 다, 효빈아! 낯선이 지금 설명이? 솔직하게 말해. 다음 어디야? 아니, 배웠던 걸 기억을 해야지. 아이, 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모점 찬 자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 나간다는 거야. 알았지? 요런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모첨. 여의. 밑에 미음. 쌤 글씨가 족같지? 어! 밑에 미음. 거기 있어. 이따가 나올 거야. 알겠지? 예원아, 거기 체크, 예원아. 거기 체크해. 알았지?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할 얘기 되게 많죠, 그죠? 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찝어냈고, 그 다음에 갈게요. 제목을 보면 이거는 뭐 가볍게, 뭐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미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철의 입장에서 누구겠죠? 바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 알죠? 이건 기억이 나지? 왜 속미인곡일까요? 속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원래 있던 이 앞에 작품이 시즌 1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즌 1의 작품의 제목은 3위인곡이에요. 그러니까 정철은 3위인곡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이후에 속미인곡을 썼던 거죠. 그래서 속편이다라는 의미에서 미인을 노래하는 속편 이런 뜻으로 지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은 유배를 갔단 말이죠. 맞지? 유배를 간 자신을 여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임으로 설정을 했다면 일단 우리가 시조에서 본 것처럼 이별의 상황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치? 근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송민곡은 신하와 군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게 됐고 이별의 원인도 사실은 임한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임이 누구죠? 임금이야. 유배를 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 품으면 안 되는 마음 뭘까요? 유배를 간 신하가 특히 임금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려는 하는 신하가 절대 품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원망이 안 나요. 절대. 알겠니? 삼위인국과 송미인국 특히 삼위인국을 배우게 되면은 중간에 마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님의 탓이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선생님들이 임에 대한 원망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큰일 나요. 유배를 보냈는데 임금을 원망한다. 이거 뭐야?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더 강해지지. 그렇죠. 나 역적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알잖아 얘들아.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방법이 어때요? 사약, 얘들아 사약 있잖아. 이 사약은 정말 많이 봐주는 거야. 왜냐면 자, 사약 누가 먹여? 아니지. 자기 스스로 먹는 거지.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뭐를 주냐면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야? 들어봤어, 얘들아? 이거 얘기해줬잖아. 뭐? 능지처참. 우리 옛날의 욕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육시라 할 이 말이 있거든. 육시가 뭐냐? 몸을 6개로 찢어 죽인다는 얘기야. 여기에 줄을 매달고 각각 팔에 매달고 각각 다리에 매달아. 그래서 말이나 소가 5방향으로 쭉.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6개로 찢어 죽는 거야. 욕모롭게 하면 바로 그렇게 죽는 거야. 유배간 정철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원망을 하면 큰일 나겠지, 그지? 그래서 송민국엔 절대로 뭐가 없다? 원망의 정서가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선택지에 원망이라는 말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절대 잘못된 말들이야. 꼭 기억을 하자. 알겠죠? 네. 내용으로 가봅시다. 어쨌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송민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너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야 돼.
20초 만에 와야 돼? 3초 지났어. 빨리 가. 자, 그러면 송민곡의 내용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대화체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설명은 잘 이해가 되니? 다행이다. 자, 시작합시다. 자, 어디까지가 감녀 얘기고 어디까지가 을려 얘기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지? 자, 먼저 서사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물론 여기도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한 번 더 체크해 줄게요. 위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위 다 저문 날에 눌 보러 가시는 거라고 하는 부분까지 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사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거기까지가 감녀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갈게요. 그 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내려올게요.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기까지가 을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란 생각 마오 이 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란 생각 마오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가 감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입니다. 결사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그 부분 보이죠? 거기까지가 을려의 얘기. 자, 우리 216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줄 바로 위에 보면은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을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감녀의 얘기예요. 표시 다 하셨나요? 자, 어때요? 누가 제일 말 많이 해요? 을려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을려가 바로 뭐가 된다? 주된 화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사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알았지? 은자? 그래. 왜? 벌레 있어? 벌레를 볼펜으로 찍어서 잡을 수 있니? 그걸 휘두르는 거. 잡아줘, 민규야, 벌레. 그래? 원래 저런 걸 잡아줘야 남자의 아닌가? 멋있지 않니? 아니야? 소민아 벌레 좋아해? 벌레. 근데 바퀴벌레 집에서 나오면 막 난리 나니? 아, 그쵸. 여기 아파트 사니까 바퀴벌레가 별로 없죠. 그지? 선생님 예전에 혼자 살 때 진짜 바퀴벌레가 많았었어요. 그 원룸인데. 막 세네 마리가 살아요. 근데 혼자 살잖아. 그럼 집에 들어오면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괴롭죠. 그지? 너무 싫잖아요. 막 징그럽고. 근데 혼자 살잖아요. 그것도 반가워요. 외롭잖아.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바퀴벌레조차도 친근감이 느껴져요. 후룩 사라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어디가? 물론 걔네들이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안 잡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연막탄을 터뜨리고 왔어요. 나 혼자 할 때 재밌는 거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바퀴벌레. 연막탄 터뜨리고 나오니까 와 진짜 애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죽어 있잖아. 그거 치우는 게 너무 싫었고 선생님 혼자 살 때 도둑 들어왔었거든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에요. 26살짜리 혼자가 사는 집이에요. 야, 뭐 가져갈 거 있겠어, 없겠어? 아무것도 없죠. 귀금속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너무 짠했었어, 그 도둑이. 약간 볼 때 너무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역설적인데 착한 도둑인 게 배고팠나 봐요. 이제 배고팠나 봐요, 도둑이. 내가 2층이었는데 창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밥솥에 있는 밥이랑 냉장고에 반찬도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먹은 거야. 근데 내가 왜 그 도둑이 착하다고 너무 짠하다고 얘기하면 도둑이잖니. 그지? 막 먹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싱크대에다가 아니 설거지까지는 참아 못했고 싱크대에 밥그릇이랑 젓가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너무 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잖아. 너무 짠한 거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혹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밥솥에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소세지도 데펴 드세요. 이렇게 써놨어. 혹시 들어오면 먹으라고.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갈 때 내가 지갑이랑 다 갖고 나가니까. 그치. 그렇다고 그때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슬림한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때 컴퓨터는. 이렇게, 아, 이러면 너희가 우리 옛날 사람 되는 거야. 들고 오기 좀 힘들거든, 무거워서. 그런 거 못 들고 가고, TV도 못 들고 가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런 도둑이 하나 있었어. 좀 짠했어. 도둑은 아닌데 비슷한 사람도 하나 있었어. 학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라면을 끓여 먹는 전용 용기가 하나 있거든? 그게 딱 씻겨가지고 설거지통에 있는 거야. 나는 없는데, 난 안 먹었는데. 깜짝 놀랬지. 누구였을 것 같니? 아니,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나 퇴근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여자친구가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간 거야.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잖아. 굳이 내가 없는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간 이유는 뭘까? 궁금하지, 그지? 그지? 내가 물어봐 줄게. 왜 그랬는지. 아, 그 전 여자친구. 어. 그러니까 바로 직전 여자친구. 사귀었던 여자친구. 누구겠니? 그지? 선생님 와이프겠지. 그지? 한번 물어볼게. 왜 라면 끓여?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혼자 살 때. 혼자 살고 싶어? 자기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다. 손들어. 진짜 자취하고 싶다. 헉, 그 자취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네. 뭐가 좋을 것 같아? 자유? 자유로? 그게 제일 크지, 그지? 자유로? 폐인 되기 딱 좋지 않니? 지금 니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도 약간 폐인의 느낌으로 살고 있잖아. 자, 방 청소를 스스로 한다. 손 들어봐. 나 스스로 한다. 엄마 안 치워준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지? 나 스스로 한다. 엄마가 안 치워준다. 스스로 하니? 스스로 하니? 이런 친구들 해도 돼. 근데 엄마가 치워주는 사람들 있잖아. 니네 그 원룸이 발 디딜 틈이 없어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소부터 자취하고 싶으면 평소부터 청소를 잘 해놔야 돼. 진짜로. 그래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처음에 살 때 선생님도 이제 산 지가 한 2년 정도 혼자 살았었는데, 혼자 살 때는 혼자 밥 먹을 때도 막 예쁜 그릇에 반찬 담아가지고 씨발 막 이렇게 막 존나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중에 그냥 라면 끓여 먹어. 아니면 밖에 사 먹던가. 그치? 그래도 로망이 있지. 좋지. 자취? 응? 그럼 자취랑 상관이 없잖아. 좋은 데 가면 벌레가 없잖아. 자취하고 싶지. 왜 하고 싶어? 자유? 왜? 부모님이 구속하시니? 하여튼 재밌습니다. 서사 부분으로 갑시다. 일단 서사에서 먼저 우리는 감녀의 얘기부터 먼저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해석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은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시험에는 분명히 원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 가는 저 각시 본드 또한 저이고. 그러니까 감녀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을려에게.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본 것도 같은데 이 말이에요. 됐어요?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뭐 하는 거냐면 감녀가 을려에게 뭘 하는 거냐? 을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알겠지? 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감녀의 얘기 중에 을려의 상황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을려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는 사람인 거죠? 첫 번째 어디 있었다? 그렇지. 천상 백옥경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때는 천상 백옥경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내려왔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먼저 천상 백옥경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알겠지?
여기에 보면 이게 천상세계야. 됐죠? 그러면 지금 내려온 곳은 어떤 세계가 된다는 거죠? 인간세계. 그리고 우리 흔히 이 인간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하죠? 하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을려는 천상세계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온 거야? 하계로 내려온 상황인 거예요. 됐지? 자, 이런 구조를 고전에서 무슨 구조라고 했다? 자, 배웠던 거 다 기억해 주세요. 천상세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 적강 구조. 그렇지. 이런 구조를 적강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천상에 살던 사람이 하계로 내려오는 걸 적강 구조라고 얘기했죠. 됐지? 그 다음에 백옥경이 어떤 공간이냐면, 자, 표면적인 해석을 해줄게요.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에요. 됐어요? 옥황상제가 산다.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이 천상백옥경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임금이 있는 곳, 어디를 말하는 걸까? 경복궁. 그리고 인간세계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가 되겠죠? 현재 내가 있는 유배지.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천상백옥경은 나한테 어떤 공간이 되겠어? 긍정적인 공간. 곧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공간이야. 그렇지. 돌아가야 될 공간. 알겠니? 그러면 천상백옥경이 화자에게 이상향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렇지. 알겠어요? 이 공간은 바로 이상세계가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공간이죠. 됐니? 하지만 인간세계 지금 현재 이 공간은 그러면 현실 자체가 현재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 이거는 현실 세계가 되겠죠. 부정적인 현실 세계가 되겠고. 가끔 가다가 시간적인 것도 물어보는데 천상백옥경은 화자에게 어떤 시간의 공간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얘는 언제? 과거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는 언제의 공간이다? 현재의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녀의 질문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간적 배경을 보세요. 언제로 설정이 돼 있죠? 해, 다, 저문날이라는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저녁에서 언제쯤 된다는 얘기죠? 밤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형성해 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어두움의 이미지가 강하죠. 어둠의 이미지. 그렇지? 그러면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화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을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때요? 쓸쓸하죠? 외롭죠? 괴롭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설정이, 이러한 시간적 설정이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뭐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화자의 정서 및 분위기를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녀의 질문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너 어디 가니? 해다자 문날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을려가 얘기합니다. 어와 너여이고. 아, 너구나. 내 사설,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을려에 뭐가 나오냐? 대답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큰 틀에서 을려의 사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을려가 말하고 싶은 건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그 다음 현재까지의 자신의, 물론 을려죠, 그죠? 자신의 처지와 그 다음에 심정을 감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상전개 방식을 보자면 무엇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미리 얘기를 했지만 임금과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 이별한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별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이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사 부분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봅시다. 내 얼굴 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어쩐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해석을 해보면 내 얼굴과 이 거동, 이 행동은 님이 사랑하기 충분하다 이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 같이 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박보검 약간 요런 사람들 있잖아. 요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만인의 연인. 쌩까냐? 얘들아 쌩까냐? 반응을 뭐 민교야? 웃긴데 참으면 안 돼. 알겠니? 자, 선생님 같은 사람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고마워. 네가 오늘 첫날이라 대답을 해주는 거야. 딴 애들은 안 해줘. 알겠니? 만인의 연인.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마찬가지야. 나도 있잖아. 얘들아 봐봐. 태어날 때부터 임금한테 사랑받기 충분하게 태어났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정철의 입장에서. 정철의 충성심은, 임금에 대한 충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바로 임금과의 만남. 임금과의 만남이나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 우리가 흔히 충절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생겨난 이유는 뭐냐? 뭐 때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뭐라는 얘기? 얘들아? 운명이라는 운명론적 뭐가 있다?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어쩐지 날 보시고 내려다 여기실세.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 어쩐지 나보고 아, 너구나 이렇게 여겨줬다는 얘기지. 이건 뭐가 됐다는 얘기? 정찰의 입장에선 신하로 등용이 된 거야. 됐죠? 그랬는데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이 됐어요?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임금은 나를 운명적으로 만났고 임금도 나를 믿어줘서 그래서 나도 중요한 말이 다른 뜻이 없이 이걸 강조하죠. 다른 뜻이 없이 뭘 했다 얘들아? 아양 떨고 애교 떨었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알겠죠? 아양과 애교는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뭐가 되는 거지? 충성심이 되겠잖아. 사랑 표현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애교 떨고 아양 떨잖아. 그잖아. 떠니? 떠냐고! 예원이 떤다 그랬어. 어떻게 떴는데? 해봐. 어? 부끄럽다고? 그지? 아, 니네 20살 넘으면 다 할 거잖아. 나중에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평상시에 친구들끼리는 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근데 오빠야. 그럼 코에 힘 빡 줄 거 아니야, 니네. 오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밥 먹을래? 근데 먹기 싫어. 그러면, 아니,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될 거 괜히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이거 왜 그래? 좋아하니까. 됐어요? 자, 식전인 친구들이 미안해요. 알겠죠? 강제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이제 민교가 아예 날 쳐다보지를 않아. 민교 오늘 끝나고 혹시 밥 먹을 거니? 집에 가서? 아, 그래? 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래요? 자, 그래서 아양과 애교라고 하는 건 바로 충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말에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군 뜻이 전혀 없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되게 쉬워져. 나 지금 어디 와 있지? 유배 와 있지. 나 다른 뜻이 없었다고. 난 오로지 뭐만 있었다고? 충절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배 온 게 어떻다는 얘기야? 유배 온 게 어떻다? 나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지! 바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이게 다른 뜻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살짝 숨어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방귀시는 낯빛이 예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볼 때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엮였기 때문에 임금도 나를 어떻게 해줬어? 예뻐해줬어. 신하로 등용할 땐. 근데 내가 지나친 충절을 하다 보니 임금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배를 내려왔다. 됐지? 여기까지가 과거에서 현재 상황.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마지막 인과 이별한 사람. 인과 이별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임금과 만났어. 운명적으로. 충절이 그대로 있었어. 다른 뜻이 없이 충절을 다 했는데 지금은 임과 이별을 했다 이 말이지. 이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누워 생각하고 일러 앉아 헤어 보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다시 헤아려 보니 뭐를?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그 다음 내 몸에 지은 죄가 뭐같이 쌓였어? 매같이 쌓였대. 매는 산과 같이 쌓였다는 얘기야. 누가 원인이란 얘기야? 누구 잘못이란 얘기야? 그렇지. 첫 번째는 이별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이냐? 자신의 잘못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뭐냐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이거 중요해. 내가 잘못한 거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이거야. 해석을 해보자면 내 잘못은 지나친 충절이야. 아까 말했잖아. 정철은 선조의 오른팔이었는데 지나친 충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보기로 내려간 거야. 만약에 정철이 강경하지 않았고 약간 온건한 사람이었다면 정철은 유배를 가는데 뽑혔을까? 선조 입장에서 안 뽑았을 거라는 거지. 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과연 선조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정철은 분명히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유배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인 것 같아. 지나친 충절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진짜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게 그 다음이야. 두 번째. 뭐라고 하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냐? 하늘을 원망할까? 사람을 허물할까? 잘못을 따질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해보니까 누구의 탓이냐면 바로 이번엔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조물주는 어떤 사람? 세상 만든 사람. 근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세상에 있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 태어날 때부터 뭐 가지고 있지? 임금에 대한 충절 가지고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얘가 만든 거야. 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지나친 충절로 인해 님과 이별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별을 했잖아. 이해가 됐니? 자, 이 사람이 자신이 지금 이별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지나친 충절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 근데 이 지나친 충절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조물주가. 그렇지. 이해가 됐어? 그렇다면 지나친 충절 때문에 내가 유배를 내려와야 된다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내려와야 될 사람이야? 유배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충절은 나한테 뭐니까? 운명이니까. 그래서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무슨 론적 세계관으로 접근을 하냐면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됐니? 네. 그래서 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나는 지나친 충절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엇의 얘기다? 서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본사가 나오죠. 그죠? 맞지? 자, 본사의 내용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